이번 시간에는 수리 능력의 첫 번째 하위 능력인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86페이지를 봐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사칙 연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검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듈형 출제에서 수리 능력에서 이 기초 연산 능력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해가지고 수에 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 연산의 계산법이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쓰인 연산 법칙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듈형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소재라든가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런 방법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이런 거 참고로, 단위 환산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많이 안 쓰는 게 이제 우리 이런 것들, 1데시리터, 1데시리터가 뭔지, 그러니까 1데시리터는 1리터가 10데시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0.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잘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위 환산이 중요한 건 문제에서 단위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립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응용수리 같은 문제에서 우리 시속을 물어볼 때, 자, 시속이라는 건 보통 킬로미터하고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A는 3km로 가고 B는 4km로 갔는데 10분 차이가 났다. 그럼 10분은 시속 기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60으로 나눠서 60분의 10이 되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문제 속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검산 과정도 여러분들 계산의 결과를 검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구체적인 방법이 시험에 좀 나오기는 그렇게 적당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기초 연산 능력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표 기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문제,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이제 87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두 개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자, 여러분들 흔히들 수출이라고 부르는 문제죠. 이제 수출이 또는 이제 수열출이라고 부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모듈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익혀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자, 여러분들 그 두 번째에 있는 대표 기출 유형, 바로 뭡니까? 응용수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과정 내지는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 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자, 요 수열 추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 풀이의 방법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 수출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3이 있고 이렇게 2가 있고 여기가 밑줄을 친 상태에서 여기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4, 1, 자,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많이 해보면, 자, 이렇게 하고서 제가 물어봐요. 사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 정도 더 나오겠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4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요거는 4가 아니라 답이 1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 맘이죠. 제 맘이에요. 이거는 제가 3의 2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1제곱이나 3이라고 쓴 거고, 자, 요거는 4의 1제곱 마이너스 1은 4의 0제곱이니까 1이다 라고 제가 규칙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열 추리는 출제를 하는 사람의 어떤 규칙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좀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름이 있는 수열들은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자, 우리가 이런 이제 NCS에서 만나는 수열 추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보는 규칙이 나와서 그 규칙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찾아서 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발력도 요구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군가 풀이를 해주고 나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자, 먼저 경험을 하자예요. 먼저 경험. 자, 먼저 경험을 하자. 자, 먼저 경험을 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문제들을 좀 많이 봐왔을 때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이제 반복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다. 자, 너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강한 부분도 있고, 자, 수험생에 따라서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약한 부분을 공부하실 때 너무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수열 추리 내가 좀 약한데, 자, 머리띠 두르고서 매일 연구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교재를 펼치시고 그냥 답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뭐 서점에 가셔서 다른 출판사 교재 꺼내가지고 그냥 먼저 이렇게 한번 쭉 가볍게 보고 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라는 규칙들,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제가 쓰는 숫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2, 3, 5, 7, 11, 13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그 뒤로 쭉 나오겠죠. 이거 어떤 수죠? 그렇죠, 소수죠. 소수.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서 우리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즉 약수가 두 개인 수를 나열한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평상시에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많이 다뤘지만 고등학교 때 안 다루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이걸 다루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면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2, 3, 5, 7, 땡 1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거 소수 나열한 거네 라는 게 생각이 나는 분들은 바람의 속도로 11이라고 쓰겠죠. 근데 이걸 익숙하지 않게 해본 분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열 추리라는 건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너무 힘들게 이제 공부하지 말고 먼저 경험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뭐 출제자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출제자들이 처음엔 이런 문제로 좀 난이도를 낮게 냈다면, 조금 이제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 3, 6, 11, 18, 29, 42. 벌써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요 차이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걸 지운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차이가 2가 되고, 여기는 차이가 3이 되고, 여기 차이는 5가 되고, 여기 차이는 7이 되니까,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11이 들어가고 13이 들어가서 여기가 29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정도만 나와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고 갔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수열 추리는 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이는 규칙들에 대해서 학습이 끝났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서 연습은 어떤 거냐면 그 구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구조를 찾아내는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다음 숫자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차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먼저 보세요. 자, 숫자를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걸 찾는데, 제 경험상 이 앞부분, 자, 요 숫자가 좀 작을 때보다는 뒷부분에서 규칙을 좀 찾아주는 게 눈에 잘 띄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7하고 11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이 77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곱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7하고 11을 곱하면 77이 됐겠구나.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찾고 나서 보면 이렇게 4하고 6을 곱해서 24가 됐고, 2하고 3을 곱해서 이렇게 6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기가 이제 있었다면 요거를, 그러니까 자,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었으면 우리 이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자, 나머지 애들의 규칙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내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겠죠. 찾아봐야 되는데, 자, 요 다른 규칙 찾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부분. 자, 앞부분을 보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앞부분은 숫자가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게 2하고 4만 보세요. 그게 2를 더했는지 2를 곱했는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숫자가 차이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보면 그 차이가 좀 더 눈에 이제 잘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4하고 7하고 11을 보면, 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4하고 7을 더해서 11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1에서 4를 빼서, 자,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결과는 똑같죠. 어쨌든 이쪽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가서 동일하게 살펴보면 얘네 둘하고 얘네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2하고 4를 더하면 6이 됐구나. 그럼 동일한 원리로 2하고 2를 더하면, 자, 이렇게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얘네 둘을 이어주면 여기에 덧셈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7하고 이제 11이죠. 11을 더하게 되면 18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는 이제 18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18 곱하기 11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암산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암산을 하셔도 되는데, 또 암산이 느신 분들은 이렇게 써도 돼요. 실수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쓰셔서 198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11을 곱하면 한 자리만 낮춰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198이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둘의 차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8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의 지금 첫 번째 대표 기출 유형을 좀 풀어봤어요. 바로 뭐냐면 수출입니다. 자, 수출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처음 여기가 좀 감각적으로 잘 풀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면, 자, 그게 약하신 분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사서 고생하지 말고 먼저 교재 한 권을 놓고 이제 정답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서, 아, 수열 추리에 사용되는 규칙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눈으로 한번 쭉 익히신 다음에, 자, 저희 이제 교재와 제 강의를 통해서 훈련을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좋은 성적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표 기출 유형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유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식이죠. 이제 우리 흔히들 이제 응용술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이할 때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좀 촬영을 많이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응용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출제되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해요. 출제되는 자체로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 응용수리 문제를 이제 푸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나 또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이제 대학교의 특강 또는 학원에서의 이런 학원생들을 다 살펴보면 실력 차이가 되게 커요.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응용수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또는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응용수리를 아주 잘하는 이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요. 어지간히 어려워지더라도. 근데 반대로 이게 좀 약한 수험생들은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의 못 풀어요. 거의 못 푸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시간도 쓰고 그 다음에 오답이 나오거나 풀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표를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조금 시험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고, 좀 표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고려하셔서 응용수리는 남들하고 실력 차이가 나게 되면 합격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응용수리에서 중요한 식 세우기, 식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 뭐 나머지 영역, 자, 자료 해석이라든가 또는 자원관리 영역 또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식 세우기의 기본 훈련이 이 응용수리에서 된다는 것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응용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 방법, 즉 빠른 풀이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 빠른 풀이 방법이라는 건 뭐 가중평균 또는 비례식 또는 평균, 이런 방법들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선택지를 활용하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강의들에 많이 이제 문제에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을 하신다면 실전에서
문제를 좀 상당히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살인 서준은 친구 준기와 그 형제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한다. 각각의 나이에 맞는 선물을 해주고자 준기에게 형제들의 나이를 물었으나 준기는 몇 가지 정보만을 알려주었다. 선물을 해주기 싫은 상황인데도 참 친한 친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의 정보를 조합했을 때 둘째와 셋째, 넷째 나이의 합은 단 준기는 첫째이며 형제는 4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게 이 서준이 15살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조건을 보니까 셋째의 나이에 2를 곱한 값과 둘째와 넷째의 나이의 합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둘째 보세요. 둘째를 우리 모르니까 요 둘째를 x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셋째를 y라고 놓고 넷째를 제가 z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셋째의 나이에 2를 곱했다고 했기 때문에 2y가 되겠죠. 2y는 x 더하기 z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년 후 넷째의 나이입니다. 2년 후 넷째의 나이에 2를 곱한 값. 자, 넷째는 z잖아요. z니까 자, 2년 후니까 z 더하기 2가 되겠죠.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자, 여기에 2배를 한 겁니다. 자, 2배를 한 값은 2년 후에 둘째와 셋째의 나이 합이에요. 둘째와 셋째는 이제 x 더하기 y인데 자, 2년 후니까 둘 다 2살씩 먹으니까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이의 합보다 6만큼 작았다. 그러니까 누가 작은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요거거든요. 얘가 이 나이보다 6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식을 빠르게 세우는 훈련이 1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준기와 둘째의 나이 차는 셋째와 넷째의 나이의 차보다 1만큼 많다. 그러니까 준기, 여기서 이거죠.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거예요. 갑자기 준기의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헤매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15살인 서준하고 준기가 친구이기 때문에 준기의 나이가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우리 x로 놨죠? 그러니까 15-x는 셋째와 넷째는 y-z가 되겠죠? 요 차이보다 1만큼 많다고 했으니까 자,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은 x-2y 더하기 z는 0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자,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다 여기 x 더하기 y가 되고 요게 2z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z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 4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6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은 넘어오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는 자, 넘어가면 14가 돼요. 14.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방정식 푸는 걸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3월 1차 연립방정식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소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모양을 보시고서 누구를 이제 소거하는 게 좋냐를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제일 쉽죠. 여기 x 더하기 y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걸 지금 계산합시다. 위로. 자, 위로 빼주게 되면 아래식에서 위쪽으로 빼주게 되면 x, y는 소거되고 자, 이쪽에는 z가 남고 이쪽엔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넷째죠. 넷째의 나이가 8살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 뒷과정을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찾아서 대입을 해주시면 x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고 y가 10이 되고 z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나이의 합은 2번 30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좀 표준적인 풀이고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익히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비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들에서 우리가
비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례식하고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좀 특별하게 우리가 소금물 같은 데서 배우는 건데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이제 평균이라는 단원. 자, 우리 이제 하위 능력에 통계 능력이 있거든요. 그 통계에서 다루겠지만 중복돈 내용으로 평균. 자, 평균 중에서도 특별히 가평균이죠. 가평균의 내용을 활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해진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좀 많이 쓰이는 게 선택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계산을 좀 안 하고서 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처음에 이걸 딱 만났을 때, 자, 이걸 좀 일단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생각보다 식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 이 계산을 내가 해보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좀 어렵고, 요게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워낙에 많이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왜 배웠냐 라고 이런 물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운 이유는 이런 NCS 같은 취업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걸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얘가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의 중앙인 등차 중앙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 세 개가 A, B, C가 있는데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양쪽 끝에 거를 더한 거랑 같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2, 4, 6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4의 2배가 8이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같은 거. 요 상황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의 특징은 가운데 거를 항상 3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12가 되겠죠. 자, 요걸 일반식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등차 수열을 나타낼 때 가운데를 A라고 놓으면 차이가 일정하니까 큰 거는 A 플러스 D가 되고 이쪽은 A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언제나 3A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야, 이거 3원 1차 연립방정식에 식을 3개를 세워야 되고 값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아, 좀 손이 오래 갈리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에는 과감하게 좀 다른 방법을 풀어보는 거죠. 바로 뭐냐면 선택지를 활용해서 풀어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시험장에서 이런 갑자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평상시 공부하실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한 번은 꼭 푸시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한 방법들, 비례식, 가중평균 또는 평균 또는 선택지 활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나게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응용력이 약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게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응용력이 약하신 분들은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풀이들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 삼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요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거 읽는 순간 셋째 나이에 2를 곱한 게 둘째와 넷째 합과 같아? 아, 그럼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우선 세 개의 합은 3의 배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이 뭐가 된다고 했죠? A-D, A, A 플러스 D 더하면 3A니까 언제나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번, 1번, 4번은 일단 아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정답률이 확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자, 그러면 30, 33 이거예요. 그러면 자, 30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30이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자, 무조건이에요. 등차 중앙의 원리에 의해서 자, 요걸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 누구냐면 이 셋째 나이는 무조건 10이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나이는 무조건 1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중기가 나이가 15살이기 때문에 더 크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1, 10
9입니다. 차이가 1이죠. 차이가 2인 거 생각하면 12, 18이 되겠죠? 차이가 3인 거 생각하면 13, 17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써 있거든요. 준기와 둘째의 나이의 차이는 셋째와 넷째의 나이 차이보다 1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지금 현재 1입니다. 그럼 요 차이는 지금 4가 되니까 안 되겠죠? 자, 요 차이가 현재 2예요. 근데 요 차이가 3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12, 18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요게 된다면 이 차이가 이제 여기는 요 차이는 3인데 요 차이는 2가 되니까 조건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자, 요 12, 18이 답이 돼서 30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33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3으로 나누면 11이니까 자, 똑같이 우리 중기의 나이 15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11 차이가 12, 10이겠죠. 요 차이가 1인데 요 차이는 3이니까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11에서 이제 2가 되면 여기 9가 되고 여기 3이 되니까 요 차이는 2가 되고 요 차이는 2가 되니까 조건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풀이 방법을 제가 처음에 풀었던 거 있죠?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연습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어떤 실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닦아놓지 않고 너무 이제 빠른 방법만 추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을 한번 푸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푸는 방법을 문제마다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었을 때 자동으로 자, 이걸 식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저런 빠른 방법을 활용해서 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스스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학생분들 또는 수험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어떤 문제는 기본적인 풀이를 하고 어떤 문제는 빠른 풀이로 풀이를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보이는 거지 누군가 문제를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교재들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시다 보면 그거를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익혀주신다면 요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의 출제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출 유형을 좀 꼼꼼히 보신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이런 풀이 방법들을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